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엄청난 인연을 만나 밑바닥 인생을 벗어날 수 있게 된 30대 남자입니다. 어릴 적부터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자주 해주시던 명언이 하나 있었어요. 열정이 없는 사람은 꼼짝하지 않고 바람을 기다리는 배와 같다. 라는 말인데요. 열정 없이 흘러가는 대로만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원하는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없고 발전도 없다는 뜻입니다. 저희 아버진 열정이 참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아버지가 젊을 때 얼마나 몸을 불살랐는지 어릴 때부터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저희 가족은 그런 아버지 덕에 얼마 전 엄청난 행운을 얻었답니다. 아버지가 만드신 그 감동적인 인연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싶어 이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되어서까지 계속 가난하게 살았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집안 형편이 안 좋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평범했던 저희 집에 뜻하지 않은 불행이 찾아오게 되면서 집안이 폭삭 주저앉게 된 거죠. 너무 어릴 때 일은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초등학교 때 부모님이 땅을 치고 통곡하시던 건 선명하게 기억이 나네요. 아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지 형 회사 자금을 홀랑 빼먹고 도망가? 여보, 정말로 서방님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거야? 어머님은, 어머님도 모르신대? 어린 나이였지만 작은 아빠가 나쁜 짓을 했다는 건 알 수 있었어요.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잘 살고 있던 집을 처분하고 작고 허름한 반지하 월세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사업을 하시던 아빤 막노동 밑바닥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가정주부였던 엄마도 동네 마트에서 일을 하게 되었죠. 두 분 다 돈을 버시긴 했지만 대출이 너무 많아서 살림이 항상 빠듯했습니다. 반지하 방으로 이사 가고 나선 사는 게 너무 불편했어요. 수압이 너무 약해서 씻기도 힘들었고 집안에선 항상 곰팡이 때문에 쿰쿰한 냄새가 났거든요. 하루는 거실에 누워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갑자기 천장에서 새까만 게 제 다리 위로 뚝 떨어지는 겁니다. 깜짝 놀라 일어나 보니 바퀴벌레 한 마리가 배를 까디짓고 버둥거리고 있더군요. 너무 놀라 소리를 지르며 읽던 책으로 바퀴벌레를 뭉개버렸던 기억도 있네요. 부모님이 두 분 다 일하시느라 바빠서 전 혼자 집에 있을 때가 많았어요. 저는 심심할 때마다 창문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다리를 구경하곤 했죠. 저마다 다른 바지를 입고 다른 신발을 신고 걸어 다니는 게 어린 마음엔 재밌어 보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혼자 숙제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창문 쪽에서 쪼르르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 창문을 쳐다보니 어떤 지객이 우리 집 창문에 노상 방뇨를 하고 있었어요. 으아, 아저씨, 뭐 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집이라고요. 어? 여기 화장실 아닌가? 이상하다. 분명 아까 화장실이었는데. 에이, 아니면 말지 뭐. 아저씨, 이거 닦고 가셔야죠. 창틀에 다 묻었잖아요. 하지만 그 아저씨는 제 말을 무시하고 비틀거리며 가버렸어요. 안 그래도 습하고 쿰쿰한 냄새가 많이 나는 집이었는데 찌린내까지 나게 생겼으니 큰일 났다 싶었죠. 일하고 돌아오신 부모님이 속상하실 것 같아 저는 걸레를 빨아 창틀을 열심히 닦았습니다. 남의 집을 화장실로 착각하고 노상방뇨까지 해버린 그 아저씨가 너무 미웠어요. 반지하에서 사는 것 자체가 불편하기도 했지만 더욱 불편했던 건 집주인 아줌마의 독촉이었습니다. 낮에 저 혼자 집에 있을 때 집주인 아줌마가 저희 집에 가끔 찾아오곤 했었거든요. 예, 너희 부모님은 오늘도 늦게 오시니? 아니 두 내외가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월세를 안 내? 너 오늘 너희 부모님 들어오시면 똑똑히 말해라. 이틀 안에 월세 안 내면 내가 문을 따고 들어와서 짐 다 빼버린다고. 알겠니? 아휴, 돈이 없으면 자식이라도 낳지 말든가. 왜 애는 낳아가지고 집구석에 혼자 두고 다닌대? 부모가 챙겨주지 못하니 애 꼬라지가 말이 아니구만. 집주인 아줌만 제 앞에서 부모님 흉도 자주 봤어요.
물론 내야 되는 월세를 자꾸 밀리니까 집주인 아줌마 입장에선 화가 나는 건 당연했죠. 그래도 저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이사 오기 전엔 이런 일도 없었는데 반지하방으로 이사 오고 나선 계속 안 좋은 일만 생겼으니까요. 그래도 부모님이 일 끝나고 집에 돌아오시면 저는 낮 동안에 울적했던 것도 있고 즐겁게 지냈습니다. 저희 아빤 자기 전에 가끔 사진 앨범을 보시곤 했는데 옆에 엎드리고 누워서 같이 구경하는 게 정말 재밌었거든요. 사진 속 아빠는 항상 환하게 웃는 모습이었어요. 그 사진들은 아빠가 회사에서 찍은 사진들이었는데 아빤 절 앉혀놓고 회사에서 있었던 추억들을 조곤조곤 얘기해 주셨어요. 아빠가 처음 회사에 들어갔을 땐 대표님이랑 나 그리고 다른 직원까지 딱 3명밖에 없었어. 그땐 공장도 작고 기계도 몇 대 없었지. 사람이 없다 보니까 업무를 뭐 나눌 수나 있나. 그냥 이것저것 다 했지. 이 기계 보이지? 아빠가 이 기계 앞에서 직접 생산도 하고 이렇게 트럭을 몰고 납품도 직접 하러 다녔어. 어디 그것뿐이게 거래처도 직접 돌아다니면서 사장님들이랑 술도 마시고 영업도 했지. 그땐 정말 회사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했는데 몸은 정말 힘들었지만 마음은 보람차더라. 우와, 정말 아빠가 그렇게 많은 일을 했어요? 진짜 대단하시다. 그럼 이 무섭게 생긴 아저씨 누구예요? 아빠랑 사진에 제일 많이 같이 찍혀 있네요. 이분은 우리 회사 대표님이야. 얼굴은 이렇게 험악해 보여도 정말 좋은 분이셨어. 정말요? 도깨비같이 생겼는데요? 안 그래도 대표님 별명이 술도깨비였단다. 술만 마시면 그 도깨비 같은 얼굴로 껄껄하고 웃으셨거든. 아무튼 이 대표님이 날 얼마나 챙겨주셨는지 몰라. 회사 사정 어려운 거 뻔히 아는데도 명절 땐 떡값도 지어주시고 널 낳았을 땐 배냇저고리도 선물해 주셨거든. 생긴 것과는 다르게 마음이 참 따뜻한 분이셨어. 처음 들어간 회사라 애정이 많기도 했지만 대표님이 너무 좋은 분이시다 보니까 나도 온몸을 갈아서 열심히 일했지. 온몸을 갈아서 일한다는 게 어떤 거예요? 글쎄. 힘들어도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거라고 말하면 되려나? 네가 이해하기 쉽게 아빠가 그때 있었던 일 하나 말해주마. 아빠가 이 회사에서 일한 지 2년쯤 됐을 때였어. 어느 날 대표님 표정이 너무 안 좋아 보이시길래 물어봤지. 중요한 거래처에 대량으로 납품할 일이 있는데 일손이 모자라서 직원 한 명 더 뽑아야 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 그런데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인건비를 감당하기가 곤란하셨나 봐. 그래서 내가 대표님한테 그랬지. 대표님, 제가 2인분, 아니 3인분치 일을 할 테니까 인건비는 아끼십시오. 우리 회사가 살아야 제가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이야. 3인분치 일을 어떻게 해요? 그럼 아빠가 엄청 힘든 거 아니에요? 당연히 힘들었지. 하루에 잠도 몇 시간 못 자고 코피까지 흘리면서 일했으니까. 그래도 하면 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되긴 되더라. 결국 회사에선 인건비를 더 들이지 않고서도 기간 내에 납품을 할 수 있었어. 사장님이 그때 고맙다면서 보너스도 주셨지.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회사가 점점 눈에 띄게 발전하더라. 나중엔 직원도 20명이 넘어가고 나도 진급해서 부장까지 달게 되었고. 아빠의 회사 이야기는 저한텐 소설책을 읽는 것처럼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매일 아빠한테 또 다른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랐죠. 아빠는 사진 속 부하 직원들의 얼굴을 하나씩 가리키면서 이런 얘기도 해주셨어요. 이 친구가 이때 당시 신입사원이었는데 참 싹싹하고 배우려는 자세가 되어 있더라고. 믹스커피를 너무 좋아해서 하루에도 5잔씩 마시곤 했는데 지금도 그러는지 궁금하긴 하네. 아마 지금쯤이면 대리까진 달았을 거야. 장문아, 네가 나중에 커서 어떤 회사에 다니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왕이면 아빠가 다녔던 회사처럼 정도 많고 열정이 가득한 회사에 다녔으면 좋겠구나. 그래야 너도 회사의 애정을 가지고 오래 일할 수 있을 테니까. 회사 얘기만 나오면 눈이 반짝반짝해지던 아빠의 그 얼굴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중에 꼭
그런 회사에 다니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아빠 이야기를 들으며 자란 저는 어느덧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형편은 계속 어려웠지만 가족끼리 사이가 좋아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죠. 그런데 세상은 왜 이렇게 매정한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저희 가족한테 상은커녕 불행을 내려주더군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아빤 공사장에서 다리를 크게 다치시고 말았습니다. 평생 절뚝거리며 살아야 하는 상태가 되는 바람에 더 이상 막노동 일도 할 수 없게 되셨죠. 아빠는 그렇게 되신 후 매일 집에서 술을 마시며 우셨어요.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집안의 가장이 돼서 집안을 일으키지 못할 망정 땡전 한 푼 벌어올 수가 없으니 난 남편으로도 아빠로서도 자격이 없는 놈이야. 한창 팔팔하게 돈을 벌어야 할 나이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워낙 책임감이 크셨던 분이라 앞으로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없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끼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런 아빠의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빠로서 자격이 없다뇨. 절 이렇게 건강하게 잘 키워주셨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아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이제 어린애도 아니고 용돈 정도는 스스로 벌어서 쓸 수 있는 나이라고요. 제가 나중에 열심히 일해서 엄마 아빠 안 힘드시게 옆에서 지켜드릴 거예요. 저는 아빠가 그랬던 것처럼 집안의 보탬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중에도 아르바이트를 구해 틈틈이 하곤 했어요. 아빠는 그런 저에게 항상 미안해 하셨지만 전 아들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도리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겨우 고등학생인 제가 아르바이트 해봤자 살림에 뭐 얼마나 보탬이 되겠어요. 아빠가 일을 못하시니 집안의 가세는 점점 더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전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려던 욕심을 버리고 4년 장학금을 준다는 집 근처 지방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어요. 아빠는 그런 저를 보고 너무 안타까워 하시더군요. 장문아, 정말 미안하다. 공부도 잘하는 네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승승장구해야 하는데 아빠가 능력이 없어서 널 이렇게 만들었구나. 자식한테 도움이 되지 못할 망정 패나 끼치고 이 아빤 정말 못난 아비야. 아빠, 그런 말씀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면 올라가서 자취도 해야 되는데 학비에 자취방 월세랑 생활비까지 우리 형편으로 말도 안 되잖아요. 제가 철없는 어린애도 아니고 그 정도는 안다고요. 아빠, 저 진짜 괜찮아요. 지방대학 나와도 성적 관리 잘하고 스펙 잘 쌓으면 괜찮은 회사에 취업할 수 있어요. 아빠, 제가 꼭 아빠처럼 번듯한 직장 취업해서 자랑스러운 아들이 될게요. 믿어주세요. 그 후 저는 대학을 다니면서도 계속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보탰습니다. 고깃집 아르바이트부터 맥주집 서빙에 패스트푸드점까지 정말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었던 것 같아요. 공부할 시간도 많지 않아 힘들었지만 아빠처럼 제 젊은 몸을 불살라 가족을 위해 힘이 되어 줄 수만 있다면 그걸로도 족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과는 달리 떳떳한 아들이 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더군요. 졸업 후 번번이 취업에 실패했거든요. 지방이라 일자리 자체도 많지 않았지만 간신히 면접까지 보게 되더라도 별거 없는 제 스펙에 무시를 당하곤 했었죠. 지방대 출신의 자격증은 이게 답니까? 학교 다닐 때 뭐 했어요? 맨날 술 먹고 놀기만 했나 보죠? 저희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서 아르바이트 하느라 자격증을 많이 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절 뽑아주시기만 한다면 열심히 배우고 일할 자신이 있습니다. 요즘에 아르바이트 안 하는 대학생도 있나? 무슨 아르바이트를 핑계로 됩니까? 그리고 여기 학교 아니고 회사입니다. 회사. 배우긴 뭘 배워요? 준비가 된 상태에서 일을 하려고 해야지. 우리가 월급까지 줘가면서 김장문 씨를 가르쳐야 합니까? 아유, 뽑을 사람이 하나도 없네. 하나도 없어. 대학생활 내내 아르바이트를 두세 개씩 하느라 또래에 비해 스펙이 부족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는 일이고
어떻게든 절 뽑아주는 회사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죠. 하지만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돈이 없다 보니 면접용 정장을 살 돈도 없어 아빠의 허름한 양복을 입고 면접을 보러 다녔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도 무시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김장문 씨 옷이 그게 뭡니까? 면접 볼 땐 깔끔하게 하고 와야 되는 거 기본 아닙니까? 무슨 할아버지 옷을 훔쳐 입은 것도 아니고 다 낡아 빠진 양복을 입고 와선. 죄송합니다. 정장이 없어서 아버지 옷을 입고 왔습니다. 입사만 시켜주신다면 빚을 내서라도 깔끔한 옷으로 차려입고 다니겠습니다. 그럼 지금 빚을 냈어야지. 남들은 뭐 돈이 썩어 넘쳐서 면접용 정장을 따로 사는 줄 알아요? 이게 다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김장문 씨는 취업할 준비가 안 된 거라고요. 우리 회사를 얼마나 만만하게 봤으면 그 정도 기본적인 준비도 안 하고 옵니까? 정말 빚을 내서라도 정장을 사 입었어야 했던 걸까요? 하다 옷 가지고 지적을 받으니 정말 자존심이 상하더군요. 하지만 아직 취업도 안 한 제 앞으로 대출이 나올 리도 없고 부모님도 아직 남은 대출을 갖고 계시는 중이라 손을 벌릴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취업 준비한다고 아르바이트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집안 형편이 말이 아니었거든요. 하루 벌어 하루 산다고 하면 이해하시려나요? 하다못해 친구들한테라도 정장을 빌려보려고 했지만 제가 덩치가 큰 편이라 맞는 옷이 없더군요. 전 어쩔 수 없이 계속 아빠의 양복을 입고 면접을 보러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보러 다녀도 저를 뽑아주는 회사는 아무 데도 없었어요. 정말로 이 세상에 내가 일할 수 있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는 걸까 하는 절망적인 생각마저 들었죠. 그런데 그때쯤 오랜만에 대학 동기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장문아, 뭐하고 지내냐? 취업은 했고? 아, 취업했으면 얼마나 좋게. 이력서를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이 냈는데 날 뽑아주는 데가 아무 데도 없더라. 많은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월급만 꼬박꼬박 받을 수 있으면 되는데 그게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네. 그러는 넌? 난 얼마 전에 취업했지. 야, 그러지 말고 너도 서울로 올라와. 그 총구석에서 취업 발자리를 찾고 있으니까 구해질 리가 있겠어? 나도 한동안 취업이 안 돼서 고생하다가 서울에 올라와서 한 달 만에 직장 구했거든. 물론 여기서 살면 자취해야 되니까 돈이 더 들긴 하지. 그런데 계속 백수로 지내는 것보단 그게 낫지 않겠냐? 자취방이야 반지 하나 고시원 같은 거라도 구하면 되는 거니까. 저는 그 친구의 말에 머리를 한 방 맞은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태까지 집 근처 지역에서만 찾으려고 했던 게 문제였던 것 같았어요. 없는 형편에 서울에 올라가 자취를 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친구 말대로 이쪽 지역만 고집하면서 계속 백수로 사느니 돈이 더 들더라도 서울에 올라가서 취업을 하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어차피 취업만 하면 월급이 들어오니까 그 돈으로 생활비는 충당할 수 있잖아요. 다행히 딱한 제 사정을 이해해준 친구가 한 달치 고시원비를 빌려준다고 해서 전 서울에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무조건 한 달 안에 취업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말이죠. 집을 떠나던 날 전 부모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엄마, 아빠, 제가 꼭 취업 성공해서 떳떳한 아들이 되겠다는 그 약속 반드시 지킬게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절대 실망시켜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 후 저는 서울에 있는 허름한 고시원에 들어가 취업 준비에만 매진했습니다. 매일 취업 사이트를 뒤지며 넣을 수 있는 곳엔 전부 다 이력서를 넣었어요. 확실히 제가 있던 지역보다 일자리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더군요. 하지만 많으면 뭐합니까? 절 뽑아주는 회사는 여전히 없었는데요. 제가 하나 간과한 게 있었거든요. 서울엔 일자리도 많지만 구직자도 많다는 사실을요. 좋은 대학 나와 어학연수에 각종 자격증에 대외활동 이력까지 빵빵한 경쟁자들을 제가 어떻게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취업 도전이 길어질수록 별거 없는 제 이력서가 초라하게 느껴지기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평소처럼 취업 사이트를 뒤지고 있던 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취업 사이트 메인 화면에 떡하니 올라온 공고 속 회사 이름이 너무 익숙했기 때문이에요. 그 회사는 바로 저희 아빠가 다니던 회사였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회사 정보를 클릭해보자 아빠에게 들었던 것과는 다르게 꽤 큰 규모의 회사가 되었더군요. 저의 스펙으론 절대 넘볼 수 없는 수준의 회사였어요. 그런데 그때 아빠가 늘 하시던 말씀이 떠오르더군요. 장문아, 너도 나중에 꼭 그런 회사에서 일했으면 좋겠구나. 아빠처럼 열정을 다해 일할 수 있는 그런 회사 말이야. 아무리 힘들어도 회사 얘기를 할 때만큼은 누구보다도 환한 표정을 짓던 아버지의 모습이 눈앞에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아빠가 젊은 시절을 다 바쳐 일했던 그 회사가 너무 궁금했었는데 이렇게 떡하니 그 회사 이름이 찍힌 채용 공고를 보니 운명이다 싶더라고요. 비록 제가 넘볼 수 없는 회사였긴 했지만 그래도 전 정성을 다해 자기소개서를 쓰고 이력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행운인지 전혀 기대도 하지 않은 그 회사에서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이 오더군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거울을 보고 면접용 멘트를 몇 번이나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면접날 회사 앞에 도착한 전 그 웅장한 건물을 보고 숨이 턱 막혔어요. 절대 내가 뚫을 수 없는 거대한 성처럼 느껴졌죠. 회사 안에 들어가자 면접을 보러 온 지원자가 엄청 많더군요. 대기실에만 20명은 있는 것 같았어요. 면접은 3분씩 진행합니다. 호명하는 분들은 안쪽으로 들어와 주세요. 초조한 마음에 피가 바싹바싹 마르는 것 같았어요. 앞서 들어간 면접자들이 한숨을 푹푹 쉬며 나오는 걸 보고 곧 저도 저런 신세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잠시 후 제 이름이 불려지고 저는 다른 면접자 2명과 함께 면접장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양옆에 있는 면접자들이 먼저 면접을 시작했는데 보잘것없는 제 스펙과는 너무 비교가 되더군요. 잠시 후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이력서를 살펴본 면접관들이 인상을 구기며 자기들끼리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 회사 면접 때 지방대 출신도 부르나? 아유, 하루에 20명씩 면접 보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애들은 서류 단계에서 좀 걸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개나 소나 다 받아주니까 지원자가 이렇게 많지. 어차피 뽑는 건 3명뿐인데 어차피 탈락할 친구들을 왜 면접까지 부르냐고요. 아무리 숨겨진 인재를 발굴한다는 대표님의 말씀이 있으셨다지만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면전에서 대놓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저도 모르게 주눅이 들더군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유지하며 바른 자세로 면접관들을 바라봤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장문이라고 합니다. 우렁찬 목소리로 제 이름을 소개했지만 면접관들은 제게 관심도 보이지 않았어요. 심지어 면접관 한 분은 손가락으로 귀를 파기까지 했죠. 저는 완전히 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왕 망한 거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자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몇 날 며칠 준비한 멘트가 있었지만 그것 대신에 이 회사에 대한 저의 진심을 보여주기로 했어요. 저는 저를 무시하는 면접관들을 향해 용기 내서 다시 한번 말을 내뱉었습니다.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김장문이라고 합니다. 김장문 씨, 소개할 게 이름밖에 없어요? 내가 우리 회사에서 면접만 5년 넘게 봤는데 이렇게 이력서가 텅텅 비어있는 사람은 처음입니다. 도대체 이런 스펙으로 우리 회사에 지원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 회사가 그렇게 만만해 보여요? 아닙니다. 저에겐 이 회사에 꼭 입사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뭔데요? 우리 회사가 다른 회사보다 연봉을 많이 주니까? 아니면 복지가 좋아서? 이봐요, 김장문 씨. 아까 옆에 있던 지원자들 스펙이 얼마나 빵빵한지 다 들었죠? 우리 회사에 지원하는 사람들은 저게 평균입니다. 우리 회사에 그렇게 들어오고 싶었으면 기본은 갖추고 지원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방대는 그렇다 치고 어학 점수도 평범하고 어학연수나 인턴 경험도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좀 뻔뻔하다는 생각 안 들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스펙이 떨어진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감히 제가 넘볼 수 없는 회사에 뻔뻔하게 지원했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하지만 저에겐 다른 지원자들에겐 없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고 자부합니다. 특별한 무언가라. 그게 도대체 뭐죠? 그건 바로 이 회사에 대한 애정입니다. 아, 난 또 뭐라고. 우리 회사에 지원하면서 애정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한 트럭이에요. 겨우 그런 거 가지고 뽑아달라 이겁니까? 물론 다른 지원자들도 회사에 애정이 있는 건 맞지만 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회사를 동경하면서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진 이 회사에서 13년 동안 몸바쳐 일하셨던 분이에요. 직원이 단 3명이었을 때부터 시작해서 공장 기계 돌리고 트럭을 운전해 거래처에 납품을 하고 발에 불이 나도록 뛰면서 영어까지 했던 분이세요. 뭐라고요? 김장무 씨 아버지가 우리 회사에 다니셨다고요? 네, 아버진 이 회사를 위해 밤낮 없이 최선을 다해 일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진 이 회사에서 일하면서 절 낳아 키우셨고 퇴직하신 이후에도 저에게 이 회사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해주셨습니다. 제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자 아까까진 관심도 없던 면접관들이 자세를 고쳐 앉더니 제 말에 집중하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말들을 최대한 차분히 내뱉었습니다. 아버지가 회사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면서 눈을 반짝이실 때마다 이 회사에 대한 아버지의 애정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그토록 그리워하고 애정하는 이 회사에 대해 항상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회사길래 여기서 일했던 그 13년간의 기억이 저희 아버지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건지 몸소 체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저 스펙도 형편없고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한참 모자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저를 믿고 뽑아주신다면 저희 아버지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이 회사를 위해 이 한 몸 바치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뽑아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모두 토해내고 나니 가슴이 뻥 뚫린 듯 시원하더군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면접관 중 한 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천천히 박수를 치시는 겁니다. 제가 당황한 얼굴로 쳐다보자 이번엔 옆에 계신 분들도 차례대로 일어나 입을 쩍 벌리고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김장문 씨, 아버지가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회사에 아주 좋은 인재를 보내주셨군요. 김장문 씨가 우리 회사에 대한 애정이 특별하다고 했던 얘기, 이제 무슨 말인지 잘 이해했습니다. 아깐 우리가 말을 좀 심하게 했던 것 같아 미안하군요. 가끔 저희 회사를 만만하게 보고 장난식으로 지원하는 지원자들이 있어서 그런 말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면접 합격 여부는 따로 연락드릴 테니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저는 얼떨떨한 기분으로 면접장을 빠져나왔어요.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내내 면접 자리에서 너무 개인적인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 후회가 되기도 했죠. 면접관들이 박수를 쳐주긴 했지만 붙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아버지가 일하던 회사에 면접이라도 볼 수 있었던 걸 영광으로 생각하기로 했죠. 그런데 며칠 후 저는 전화 한 통을 받고 너무 놀라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면접에 합격했다는 인사 담당자의 통보였어요. 정말요? 정말 제가 합격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출근은 다음 주부터 하시면 되고요. 입사 시 필요한 서류는 문자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저희 회사에 잠깐 와주실 수 있나요? 입사 전 면담이 있어서요. 면담이요? 아, 네, 꼭 가겠습니다. 저는 정말 하늘을 날아가는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은 회사에서 탈락의 고비를 맛봤는데 전혀 넘볼 수 없을 것 같았던 이 회사에서 저를 합격시켜주다니 정말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곧장 말끔하게 씻고 면담을 하기 위해 회사로 출발했어요. 회사에 도착하니 인사 담당자분이 저를 어느 방으로 안내해 주시더군요. 그곳에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이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저는 그분을 보자마자
그 도깨비 같은 얼굴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아빠의 사진 앨범 속에 있던 이 회사의 대표님이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입사하게 된 김장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대표님은 절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 제 손을 잡고선 소파에 앉히시더라고요. 아이고, 자네가 정말 김정한 부장 아들인가? 얼굴이 김정한 부장 젊었을 적을 아주 쏙 빼닮았구만. 네, 맞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여기서 일하셨던 김정한 부장님이십니다. 아버지를 통해 대표님에 대한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대표라고 하지 말게. 난 이미 아들한테 회사를 물려주고 지금은 뒷방 늙은이 처지니까 말일세. 농담이고 그냥 회장님이라고 부르게. 그나저나 자네 아버지가 우리 회사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해주었는지 알고 있는가? 내가 우리 회사를 이렇게 키울 수 있었던 건 다 김정한 부장 덕분이야. 우리 김 부장은 이 회사 창업 때부터 같이 했지.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고 일도 잘했어. 회사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지. IMF 때 회사가 어려워지지만 않았어도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었을 텐데. 안 그래도 저희 아버지가 IMF 때 퇴직하셨다는 얘긴 들었습니다. 그래. 그런데 난 자네 아버지를 내보내고 싶지 않았어. 회사가 망하더라도 김 부장만은 꼭 지키고 싶었거든. 그런데 IMF 때 직원들을 정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자 김 부장이 부하 직원들 대신에 자기가 나가겠다고 하더구만. 그때 자네가 4살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린아이를 키우는 아빠 입장에선 쉽지 않은 결정이었겠지. 그런데도 김 부장은 부하 직원들 살리겠다고 살신성인의 마음으로 그만둔 거야. 내가 그때 김 부장을 얼마나 붙잡았는 줄 알아? 그런데 김 부장은 자긴 괜찮으니까 직원들을 꼭 지켜달라고 하더구만. 그리고선 사표를 던지고 떠나버렸어. 내가 살면서 그렇게 좋은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네. 그런데 김 부장의 아들인 자네가 우리 회사 이렇게 와주다니. 세상에 이런 인연이 있을 수가 있나? 그런데 자네, 면접에서도 꿀리지 않고 당당하게 우리 회사에 대한 진심을 얘기했다지?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두 손뼉을 크게 쳤지 뭐야. 역시 그 아비의 그 아들이라고 말이야. 자네, 우리 회사에 와줘서 정말 고맙네. 내 인생에 이렇게 기쁜 날은 또다시 없을 걸세. 회장님의 입에선 제가 모르던 이야기까지 나오더군요. 저희 아버지가 IMF 때 퇴직하신 건 알고 있었지만 부하 직원들 대신에 총대를 메고 나가신 줄은 전혀 몰랐거든요. 전 새삼스레 저희 아버지가 참 대단하신 분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회장님은 눈물까지 흘리며 저희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시길 회장님이 인상은 험해도 마음은 참 따뜻한 분이라고 하셨는데 그 말이 사실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네 아버진 지금 뭐하고 계신가? 아, 그게 사실 저희 아버지 막노동 일을 하시다가 다리를 다치셔서 지금은 쉬고 계십니다. 뭐라고? 그게 정말인가? 아니, 그렇게 유능한 김 부장이 다리를 다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자네 혹시 아버지를 만나게 해줄 수 있나? 내가 꼭 자네 아버지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그래. 회장님은 저에게 아버지를 만나게 해달라며 몇 번이나 부탁을 하시더군요. 저는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두 분의 만남을 극적으로 만들 수 있을지 고민했죠. 며칠 후 전 부모님께 취업 사실을 알렸습니다. 엄마, 저 취업 성공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서울에 올라와서 한 달 안에 꼭 취업 성공할 거라고요. 엄마, 저 합격한 회사 보여드리고 싶은데 주말에 서울에 올라오실래요? 기차표는 제가 끊어드릴게요. 그래, 정말 취업에 성공했다고? 아이고, 너무 잘 됐다. 어떤 회사인데? 회사 이름이 뭐야? 회사 이름은 올라오시면 알려드릴게요. 오실 때 아버지도 꼭 모시고 오셔야 돼요. 꼭이요. 그렇게 주말이 되었고
저는 기차를 타고 올라오신 부모님을 서울역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취업에 성공했다는 사실에 두 분은 꽃다발까지 사들고 오셨더군요.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회사 쪽으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도대체 어떤 회사길래 이렇게 궁금하게 만들어? 설마 대기업에라도 합격한 거야? 대기업보다도 훨씬 좋은 회사죠. 아마 보시면 깜짝 놀라실걸요? 잠시 후 버스에서 내려 부모님과 함께 회사 앞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커다란 건물에 써 있는 회사 이름을 본 저희 아버지가 깜짝 놀라시더군요. 아니 이게 뭐야? 여긴 내가 다녔던 회사잖아. 장문아, 정말로 네가 여기에 취업한 거냐? 그게 정말이야? 네.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저한테 이런 회사 다녔으면 좋겠다고 늘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 저도 이제 아버지처럼 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할 거예요. 아버지 때와는 달리 회사가 너무 커버렸지만 여기서 더 클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거라고요. 아이고, 장문아, 너무 장하다. 이젠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구나. 아버지, 오늘 기분도 좋은데 제가 한턱 쏠게요.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회사 근처에 있는 고급 중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예약한 룸으로 걸어가면서 얼마나 가슴이 떨렸는지 몰라요. 곧 감동적인 재회가 펼쳐질 것 같아서요. 잠시 후 예약한 룸의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자 회장님이 두 손을 모으고 앉아 계시더군요. 저희 아버진 회장님을 보고 너무 놀라 그 자리에서 걸음을 멈추셨어요. 아니 대표님 아니십니까? 김 부장, 오랜만일세. 정말 오랜만이야. 회장님은 달려나와 저희 아버지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그 커다란 손으로 저희 아버지 얼굴을 만지며 정말 김 부장이 맞냐고 몇 번이나 물어보셨어요. 김 부장, 그때 우리 회사를 나가고 나서 고생 많았다고 들었어. 다리도 다쳤다면서? 그때 내가 어떻게든 김 부장을 끝까지 잡았어야 하는데 정말 미안하네. 아닙니다, 대표님. 전체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때 대표님께서 잘 챙겨주신 덕분에 우리 장문이도 이렇게 어엿하게 잘 컸습니다. 내가 챙겨주긴 뭘 챙겨줘. 자네가 날 챙겨줬지. 김 부장, 그때 우리 회사 나가면서 나한테 지켜달라고 했던 약속이 있지? 나 그 약속 끝까지 지켰어. 그때 김 부장이 지켜준 우리 직원들 스스로 그만두기 전까지 나 절대 내보내지 않았다고. 그게 정말입니까? 정말 그 친구들이 계속 그 회사에 다녔던 건가요? 그래. 그 중에 몇 명은 아직까지 일하면서 우리 회사에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이게 다 김 부장 덕분이야. 김 부장,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까? 원하는 게 있으면 뭐든지 얘기해보게. 내가 다 들어주겠네. 은혜라니요, 가당치도 않습니다. 전 이렇게 대표님을 만난 것만으로도 너무 기뻐요. 이 나이까지 그때 일했던 기억을 잊지 못해서 매일 앨범을 뒤적거리고 냈었는데 이렇게 살아서 대표님을 뵐 수 있다니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습니다. 대표님, 저희 아들을 뽑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장문이가 그동안 취업이 되지 않아 많이 힘들어했는데 이렇게 좋은 회사에 다닐 수 있게 해주셔서 저야말로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자네 아들은 내가 뽑은 게 아니라 우리 인사 담당자들이 꼼꼼히 검토하고 뽑은 거라고. 뽑힐만 해서 뽑힌 거니 나한테 감사해야 할 필요 없네. 그나저나 자네 지방에 내려가서 살고 있다며? 서울에서 오래 살던 자네가 지방에서 사는 거 불편하지 않나? 아들도 서울에 있는데 같이 서울에서 지내는 게 좋지 않겠어? 그게 서울은 집값이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지방에 오래 살아서 그런지 딱히 불편한 건 없습니다. 집값 때문에 걱정인 거지? 듣자 하니 반지하 월세방에 살고 있다고 하던데 자네 나이도 있는데
그런 데서 살면 건강에도 안 좋지 않겠나. 내가 우리 회사 근처에 집을 하나 마련해 줄 테니 거기 들어와서 살게. 예? 집을 마련해 주신다뇨? 아이고, 그건 안 됩니다. 서울 집값이 한두 푼도 아닌데 제가 그걸 어떻게 받습니까? 아이고, 말씀만이라도 감사하니까 그건 없던 일로 해 주십시오. 저한테 정 고마우시면 나중에 밥이나 한 끼 사주세요. 정 그거면 충분합니다. 자네한테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겨우 밥 한 끼로 퉁쳐? 너무 부담 가질 필요 없네. 나한테 김 부장이 필요해서 그런 거니까. 제가 필요하다뇨? 회사에 이미 직원들은 많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아무리 많아봤자 김 부장만 하겠나? 내가 지금 우리 대표한테도 김 부장 얘기를 엄청 많이 했었거든. 김 부장만큼 열정 있는 사람이 우리 회사에 필요하다면서 말이야. 그래서 말인데 김 부장, 다시 우리 회사로 들어와 줄 수 있을까? 우리 회사에 대해 가장 잘하는 게 바로 김 부장이지 않은가? 우리 대표 옆에서 고문 역할을 좀 해줬으면 하네. 그런데 지방에서 여기까지 출퇴근하라고 할 수는 없으니 내가 편하자고 집해주는 거야. 김 부장, 그렇게 해줄 수 있겠나? 대표님, 어떻게 저 같은 사람한테 그런 제안을... 네, 그렇게 할게요. 대표님이 절 필요로 해주신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달려갈 자신이 있습니다. 저 사실 다리가 이렇게 되고 나서 무능력한 인간이 된 것 같아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한테 이런 중요한 역할을 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대표님. 다시 한번 절 믿어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하긴 내가 더 고맙지. 이사 비용이나 필요한 거 있으면 뭐든지 얘기해. 내가 다 도와줄 테니까. 대표님, 그런데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일하게 해주신 건 감사하지만 집은 너무 부담스럽네요. 작은 월세집으로 해주시면 월세는 제가 번 돈으로 내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대표님한테 집을 떡하니 받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요. 아니야, 부담스러워할 필요 없어. 그때 자네가 희생해서 나가는 바람에 여태까지 어렵게 살았지 않나. 우리 회사에 충성을 다한 자네를 그렇게 내보낼 수밖에 없었던 건 순전히 내 탓이었는데 내가 이 정도는 해주는 게 맞지. 그래도 정 부담스럽다면 이렇게 생각하게. 내가 자네가 너무 필요해서 스카웃 비용으로 주는 거라고. 자넨 그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결국 저희 아버진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덕분에 눈물 바다였던 분위기도 유쾌하게 바뀌어 다들 웃을 수 있었답니다. 저희 엄마도 옆에서 계속 울고 계셨는데 이제서야 마음 편히 웃음을 지으시더라고요. 다음 주가 되어 저는 출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이라 모든 게 서툴렀지만 최대한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입사한 지 며칠 지났을 때 야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다가와 어깨를 두드리더라고요. 고개를 돌려보니 익숙한 얼굴이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분은 다름 아닌 저희 아버지의 사진 속에서 봤었던 부하 직원 중 한 분이었어요. 그분은 저한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캔커피 하나를 주고 가시더라고요. 그 캔커피에는 쪽지가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장문 씨, 우리 회사 입사한 걸 환영합니다. 내가 신입사원이었을 때 김 부장님한테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아버님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장문 씨는 앞으로도 내가 잘 챙겨줄 테니까 혹시라도 힘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요. 같은 팀은 아니었지만 회사 내 든든한 지원군이 한 명 더 생긴 것 같아 힘이 나더라고요. 이게 다 저희 아버지가 이 회사에서 덕을 많이 쌓은 덕분이겠죠. 얼마 후 저희 부모님은 회사 근처로 이사를 오셨어요. 회장님이 작은 집이라고 하셨는데 생각보다 집이 깨끗하고 넓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당신 덕분에 이렇게 좋은 집에서도 살아보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그리고 장문아, 너도 정말 잘했다. 네가 아빠가 하던 얘기를 그동안 흘려들었다면
이렇게 좋은 길 얻을 수도 없었을 거야. 내가 이렇게 듬직한 남편과 아들을 두었다니 이젠 그 어떤 것도 두렵지가 않구나. 저도 고시원 생활을 청산하고 부모님과 다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사한 지 한 달쯤 됐을 때 저희 아버지가 고문으로 회사에 들어오게 되셨어요. 대표실 옆에 고문실을 하나 마련해 주셔서 그쪽으로 출퇴근을 하게 되셨죠. 앉아서 일하는 거라 다리가 불편해도 걱정이 없었어요. 아이고, 회사 시스템이 예전이랑 달라진 게 너무 많네. 이거 다 배우려면 한참 걸리겠어. 아버진 배울 게 많다며 투덜거리셨지만 표정만큼은 누구보다도 신나 보였죠. 연세도 있으시다 보니 배우는데 정말로 한참 걸리긴 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적응이 되자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더라고요. 항상 대표님 곁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며 회사 경영에 대해 의논을 많이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시들어가던 아버지 얼굴에 웃음꽃이 피기 시작하니까 저도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아버지가 회사 생활을 한 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주임으로 승진을 하게 되었어요. 회장님 빽이 아니라 순전히 제 업무 능력으로요. 제가 회장님한테 저희 아버지가 고문이라는 걸 절대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거든요. 아마 그때 면접관으로 계시던 몇 분 빼곤 모르고 계실 거예요. 저희 아버진 지금도 회장님이랑 간간히 술도 드시고 바둑도 두면서 잘 지내고 계시답니다. 저도 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서 나중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저희 아버지처럼 우리 회사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려주고 싶어요. 이 회사가 저희 가족한테 어떤 존재인지, 저와 아버지가 우리 회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요. 여러분, 제 또래 친구들이 종종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일은 돈 받은 만큼만 하면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아요. 이 회사가 내 회사라는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일하다 보면 언젠간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회장님한테 인정받아 이렇게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요. 젊은 사람들이 보기엔 꼰대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제가 아버지한테 배운 게 그거라 여러분들한테도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다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항상 열정 가득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럼 전 이만 이야기를 마치도록 할게요.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